3장 열린 사회. 풍부한 오류의 시대를 넘어. 오늘은 내 개념의 틀의 세 번째 기둥으로 이른바 열린 사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전날 강의에서는 내가 평생 연구하고 경험해서 내린 결론들을 요약했습니다. 열린 사회에 대한 내 관점은 그동안 바뀌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으므로 오늘 강연에서는 내가 새로운 지평을 여는 셈입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강연은 훨씬 더 탐구적인 성격이 될 것입니다. 열린 사회와 재기성 사이의 관계는 전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둘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 나는 경제 이론을 공부하면서 동시에 칼 포퍼의 열린 사회와 그적들도 읽었습니다. 포퍼는 인간이 오류를 타고났다고 강조했으므로 나는 경제 이론의 기본 가정을 의심하게 되었고 재기성 개념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념 차원에서 보면 열린 사회와 재기성은 간접적으로만 연결될 뿐입니다. 둘을 연결하는 것은 첫 번째 기둥인 오류성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류성이란 세계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항상 불완전하고 왜곡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지극히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착각을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각은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합니다. 내 사상에 정말로 독창성이 있다면 이런 착각을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와 열린 사회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포퍼는 열린 사회를 엄밀하게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해력이 불완전하므로 엄밀하게 정의해도 소용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는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했는데 먼저 여러 사회를 설명한 다음 이들을 분류했습니다. 그가 열린 사회라고 부른 사회 조직은 형태가 민주주의와 매우 비슷합니다. 이 방법을 쓴 까닭에 그는 인식론적 주장으로 민주주의를 정당화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으로는 완벽한 지식에 도달할 수 없으므로 언론과 사상과 선거의 자유가 있는 사회가 억지로 이데올로기를 강요하는 사회보다 낫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나치의 박해와 공산주의 압제 속에서 살아보았으므로 이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퍼의 철학 덕분에 나는 금융시장에서 착각이 하는 역할에 더 주목했고 그래서 재기성 개념을 통해서 거품 이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에 나는 금융시장에서 곤경을 벗어났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로 성공한 후 나는 중년의 위기를 경험했습니다. 50살이 되어갈 때였습니다. 내 헤지펀드는 1억 달러로 증가했고 이 가운데 약 4천만 달러가 내 돈이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쓸 돈은 충분히 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헤지펀드 운용은 지극히 소모적이며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었기에 계속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결국 오랜 시간 숙고한 끝에 재단을 설립해서 열린 사회를 촉진하는 일에 몰두하기로 했습니다. 재단의 임무를 닫힌 사회를 열고 열린 사회의 결함을 바로잡으며 비판적 사고를 촉진하는 일로 정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자선 사업에도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1984년 나는 아직 공산주의 체제이던 헝가리에 재단을 설립했고 1986년에는 중국에 설립했으며 1987년에는 폴란드와 소련에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유고가 붕괴하자 과거 공산 세계를 거의 모두 망라하는 재단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열린 사회를 세우는 실제적인 경험을 얻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알았어야 하는 일들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면 닫힌 사회가 붕괴한다고 반드시 열린 사회로 탄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붕괴하다가 열린 사회보다는 과거 닫힌 사회에 더 가까운 새 체제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열린 사회 개념을 철저하게 제고하게 된 계기는 200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지 부시가 재선된 사건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오래, 가장 성공적으로 유지해온 미국에서 부시는 테러와 전쟁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수호해야 할 원칙을 어기고 이라크를 침공해 인권을 침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재선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미국에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나 자신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고 책도 몇 권 썼습니다. 나는 국민을 오도한 부시 행정부를 비난했고 부시 행정부가 오도하도록 내버려둔 국민도 비난했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면서 나는 내 개념의 틀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린 사회의 개념 속에서 결함을 발견했습니다. 포퍼는 주로 현실을 이해하는 문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주장보다는 인식론적 주장으로 열린 사회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민주주의에서만 제도적 틀을 통해서 폭력 없이 개혁을 이룰 수 있으므로 정치의 이성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법에는 가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사고의 주요 목적이 현실을 더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작 기능이 인지 기능보다 우선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주의에서 정치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선거에 당선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명백한 통찰을 바탕으로 열린 사회의 개념에 대해 추가로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포퍼는 어떻게 해서 자유로운 정치 토론의 목적이 당연히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더욱 흥미로운 점은 재기성 개념에서 조작 기능을 가장 중시했던 내가 어떻게 포퍼를 그토록 맹신했던 것일까요? 두 질문을 하면서 나는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조작 기능을 무시하거나 인지 기능에 종속시키는 지적 전통 위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관이 깊이 배어든 과정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의 목적은 지식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실과 들어맞는 진술로 표현됩니다. 진술과 사실이 들어맞으려면 둘은 분리되어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식을 추구하려면 생각과 주제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요건 때문에 주로 생각에 몰두했던 철학자들은 이성과 현실이 별개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원론의 뿌리는 그리스 철학인데 계몽주의 시대에 우리 세계관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철학자들은 이성을 믿었습니다. 이성은 발견해 주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현실을 비추는 탐조 등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성이 현실을 좌우하는 적극적인 역할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계몽주의는 재기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현실을 보는 관점이 왜곡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적합한 세계관이었습니다. 계몽주의 시대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지식이나 통제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으며 과학적 방법론은 무한한 기대를 주었습니다. 현실이 발견되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리고 있으며 이성이 이를 적극적으로 찾아낸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시에는 적절했습니다. 지구 탐사조차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였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을 수집해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수립하기만 해도 풍족한 보상을 얻었습니다. 지식을 매우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습득했으므로 가능성이 무한해 보였습니다. 이성이 여러 세기 동안 쌓인 전통적 관계와 종교 교리를 쓸어냈으므로 진보를 이룬다는 의기양양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인간사를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재기성 개념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프랑스 혁명 지도자들은 이성의 도움으로 사회를 기초부터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믿었지만 이들은 이성에 대한 신념이 지나쳤습니다. 사회는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고 1789년에 느꼈던 행복감은 1794년의 공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계몽주의는 사고와 현실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을 도입한 탓에 현실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이분법이 원래부터 주제에 적절했던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해하려고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도입했던 것입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저지른 실수의 이름이 붙어서 포스트 모더니스트는 계몽주의 오류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여기서는 이 용어를 받아들이겠지만 진실의 핵심을 담는 유용한 표현이 풍부한 오류임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풍부한 오류가 의미하는 바를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수는 있지만 결코 모든 결정을 내릴 만큼 충분히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이 유용하다고 밝혀지면 우리는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까지 이용하려 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오류로 바뀝니다. 바로 이런 현상이 계몽주의에 일어났습니다. 이성과 현실을 나누는 이분법은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데는 매우 효과적이었지만 인간사를 연구할 때는 사람들을 오도했습니다. 풍부한 오류를 역사의 다른 부문에 적용한다면 금융시장의 거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계몽주의 오류는 우리의 세계관에 깊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포퍼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에 똑같은 기준이 적용된다고 선언했고 그래서 뉴턴 물리학을 바탕으로 경제이론의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포퍼의 우아한 과학적 방법론 모델과 경제이론 둘 다 재기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금융시장에서 재기성을 발견한 나조차 포퍼에 열린 사회 개념에 숨어있는 가정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우리 의도대로 믿도록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계몽주의 오류는 효율적 시장 가설과 그 정치적 파생물인 시장근본주의에도 깔려 있습니다. 두 지성 구조의 오류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화려하게 드러났습니다. 열린 사회 개념은 그다지 널리 수용되지 않았던 터라 내가 발견한 열린 사회의 결함은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한 발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열린 사회의 개념을 다시 생각하게 해주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열린 사회의 장점에 대한 믿음까지 버린 것은 아니지만 열린 사회를 지탱하려면 더 강력한 주장이 필요하다고 실감했습니다.
포퍼는 열린 사회에서 인지 기능이 조작 기능보다 우선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이 생각을 열린 사회가 번창하기 위한 명시적 요건으로 제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민주주의에서 정치 담론의 목적은 현실을 발견하는 것인지 기능이 아니라 선거에 당선되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 조작 기능입니다. 따라서 자유로운 정치 담론을 거쳐 나오는 정책이 반대를 억압하는 권위적 정권보다 반드시 더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현실을 조작하는 정치 전쟁에서는 진실을 따르려고 하면 불리해집니다. 부시 행정부는 사실을 존중하지 않는 강력한 우익선전 조직들을 마음대로 활용했습니다. 그 덕에 여전히 계몽주의 오류에 영향을 받으며 사실의 제약을 느끼는 구식 정치인에 대해 결정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우익선전가 프랭크 룬츠는 선전 문구를 만들 때 교과서로 조지 오웰의 1984를 사용한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했습니다. 열린 사회를 믿는 나는 이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진실부 장관이 권력을 휘두르는 전체주의 국가라면 스탈린 기법으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열린 사회에서 어떻게 전체주의 국가처럼 신언어가 먹힐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단서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진실을 추구하는 일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만당하는 것을 꺼리지 않을 정도로 정교한 조작 기법에 적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조작을 자청하는 듯합니다. 사람들은 미리 포장된 메시지 형태로 정보를 받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따라서 유료 정치 광고가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들은 정보보다 오락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빌 오라일리와 러시 림보 같은 대중영합주의 해설자들이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작 기법이 점진적으로 발전했습니다. 19세기 말경 기업들이 브랜드와 광고로 제품을 차별화하면 이익률을 높일 수 있음을 발견하면서 조작 기법도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의 동기를 연구했고 메시지를 검증했으며 표적 집단 심층 면접을 활용했고 재기 과정을 동원해서 대중의 행동을 바꿨습니다. 이로부터 소비사회가 발전하게 되었고 이어 정치와 문화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추세는 경제학과 정치학에 담긴 숨은 가정들을 잠식했습니다. 경제 이론은 수요와 공급이 주어진다고 보았고 완전 경쟁 아래 자유시장에서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수요 곡선의 형태는 독립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고를 이용해 조작할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 이론에서는 후보가 선거 공약을 제시하면 유권자가 마음에 드는 후보를 선택한다고 가정했습니다. 후보가 여론을 조사해서 유권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두 이론 모두 현실이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조작은 예술에서도 중요한 주제가 되었습니다. 문학 비평은 마침내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만들어냈고 이는 계몽주의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포스트모던 세계관은 이성으로 발견되는 객관적 현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대신 현실이 주로 모순적 담화를 모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나는 객관적 현실을 깊이 존중했으므로 이와 모순되는 포스트모던 세계관을 바로 무시했습니다. 포스트모던 세계관과 부시 행정부 선전 조직의 관계를 깨닫지 못했던 나는 2004년 10월 17일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실린 론 서스킨드의 기사를 읽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는 선전 조직원이 한 말을 인용했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연구하지 않는다. 사실을 만들어낸다. 나는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모던 관점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이것이 풍부한 오류라고 인식했으며 영향력이 계몽주의와 맞먹고 현재는 아마도 계몽주의보다 영향력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포스트모던 오류가 계몽주의 오류에 비하면 풍부한 오류라기보다는 오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트모던 관점은 조작 기능을 우선해도 조작될 수 없는 객관적 실체의 핵심을 무시합니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조작 기능을 무시한 계몽주의 오류보다 더 심각한 결함입니다. 계몽주의에 따르면 이성과 현실은 분리되어 있으며 서로 독립적입니다. 사람들이 현실을 이용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칙을 발견하는 일이 당연히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인간지성이 이룬 가장 위대한 업적입니다. 인간사를 연구하기 전까지는 오류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포스트모던 세계관은 사람들을 철저하게 오도합니다. 이로부터 도덕관념이 없는 현실적인 정치 방법이 나왔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현실이 조작될 수 있음을 알았는데 인지 기능을 왜 우선해야 하는가? 왜 직접 조작하지 않는가? 왜 진실보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가? 이 주장에 대해 대답하겠습니다. 현실을 조작할 수는 있지만 그 결과는 조작자의 의도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차이를 최소한으로 유지해야 하지만 그러려면 현실을 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추론을 통해서 나는 진실 추구야말로 열린 사회로 가는 확고한 요건이라고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로 추상적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부시 행정부를 봅시다. 부시 행정부는 현실을 매우 성공적으로 조작했습니다. 테러에 대해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냈고 이라크 침공의 길을 열었습니다. 침공의 목적은 세계에서 미국의 패권을 확립하는 것이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미국은 힘과 영향력을 크게 상실했고 조지 부시는 미국 역대 최악의 대통령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사례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재귀성 개념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므로 이를 오해해 포스트 모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재귀적 현실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사람들은 단순한 답에 쉽게 오도됩니다. 예측이 맞는다고 그 이론이 반드시 입증되는 것은 아닌데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평생이 걸립니다. 그러나 유료 정치 광고는 30초에 불과합니다. 포스트 모던 세계관은 매력적이지만 객관적 현실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객관적 현실을 절실하게 느끼는 방법 한 가지는 죽음을 인생의 사실로서 주목하는 일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끝난다는 생각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둘러싸고 온갖 담화와 미신이 생겨났습니다. 나는 아즈텍의 종교의식을 보고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공으로 시합을 벌여 이긴 팀이 신에게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이것은 미신의 힘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아무튼 분명한 사실은 이긴 팀이 죽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더라도 사후 세계를 믿는 사람에게 사후 세계가 없다고 입증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현실의 객관적 측면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개인적 신념의 문제입니다. 이는 종교적 신념과 신기하게도 닮았습니다. 내가 파악한 현실의 객관적 측면에는 일신교에서 생각하는 신의 속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전능하지만 작용하는 방식은 여전히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나는 현실의 객관적 측면을 크게 존중하며 이렇게 존중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늘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내 태도가 무척 별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이런 태도는 내 이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1944년 독일이 헝가리를 점령했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현명하게 인도한 덕분에 우리는 위험에 둘러싸인 상황에서도 생존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돕기까지 했습니다. 1944년은 내게 긍정적 경험이 되었고 가혹한 현실에 맞서려는 욕구를 느끼게 했습니다. 나는 금융시장에 참여하면서 이런 태도가 더 강해졌습니다. 위험을 감수했고 상황이 극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위기 직전에 빠져나왔습니다. 악화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살펴보았으므로 예상하지 못한 결과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나는 최악을 가정해도 위험보상 비율이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어두운 면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단을 적극적으로 운영했습니다. 이곳에서 불의에 대항해 긍정적인 일을 할 수 있었고 나는 가혹한 현실을 더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맞서게 되었습니다. 부정적 평가만 하던 내 생활은 긍정적 참여로 바뀌었습니다. 재단에서는 마약 정책처럼 해결할 수 없어 보이는 문제와 미얀마, 하이티,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콩고처럼 희망이 없어 보이는 나라에 자원을 많이 투입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대부분 재단은 승산 없는 전쟁을 벌이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종교에 헌신하듯이 나는 현실의 객관적 측면에 헌신합니다. 완벽한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신을 믿지만 나는 가혹한 현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사회가 현실의 객관적 측면을 무시하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을 속이거나 유권자를 기만해서 불쾌한 현실을 피하려 한다면 우리는 현실로부터 벌을 받아 기대를 채우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은 조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동의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외부 현실입니다. 우리가 외부 현실을 더 잘 이해할수록 그 결과는 우리의 기대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현실을 이해하는 것은 인지 기능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인지 기능이 우선해야 하고 조작 기능을 인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객관적 현실을 무시하면 포스트 모던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앞에서 나는 인류가 사고와 현실 사이의 관계에 대해 두 가지 오류, 즉 계몽주의 오류와 포스트모던 오류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오류는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계몽주의는 인간사에 널리 퍼진 조작을 인식하지 못했고 사람들은 조작 기능을 발견하게 되자 포스트모던 오류에 빠졌습니다. 둘 다 복잡한 관계의 절반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오류성과 재기성 원리의 바탕을 둔 내 개념의 틀은 둘이 간과한 절반들을 결합합니다. 두 오류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내 개념의 틀은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실을 오해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알 수 있습니다. 현실은 적절하게 이해하기보다 오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포스트모던 오류는 현재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 오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주도했는데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서 불안합니다. 예컨대 오바마 행정부 정책에 영향을 크게 미친 조지 에컬로프와 로버트 실러는 최근 저서에서 이른바 신뢰 승수가 지닌 장점을 격찬합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시장에 대해 실제보다 좋게 말하면 경제가 앓는 병이 치료된다고 저자들은 믿습니다. 이런 믿음은 절반만 옳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하자 은행들은 자본을 조달할 수 있었고 경제도 여러모로 강해졌습니다. 그러나 신뢰 승수는 나머지 절반인 재기성을 무시합니다. 현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신뢰는 실망으로 바뀌고 호황은 불황으로 돌변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신뢰 승수를 활용해서 침체 시장의 고삐를 잡았지만 상황이 다시 악화하면 그가 비난받지 않을까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두 이론의 잘못된 현실 해석 부분에 재규 이론을 대입해서 맥락을 파악해보면 내 이론이 더 명확해질 것입니다. 특히 명료하게 설명하지 못한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조작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의 핵심이 있습니다. 최근 내가 거둔 성공에서 용기를 얻어 나는 내 개념의 틀이 현실을 정확하게 해석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대담한 주장이며 첫눈에 자기 모순으로 보입니다. 현실에 대한 정확한 해석과 인간의 이해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다는 원리가 어떻게 조화될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재기성에 의해서 참여자의 생각과 사건의 흐름 둘 다의 불확실성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미래가 본질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주장하는 개념의 틀을 완성도 때문에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틀은 현실을 꿰뚫어보는 소중한 통찰을 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정 범위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최근 금융위기에서 보았듯이 범위 자체는 불확실하고 가변적입니다. 불확실성을 인식함으로써 내 틀은 자기 모순이 없어졌고 현실과도 일치합니다. 그러나 아직 완벽하지 않으므로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개선의 여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의 내 개념의 틀은 칼 포퍼의 영향을 받아 만든 것이므로 현실을 이해하는 문제만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이 진실을 수호하고 기만을 응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가 추가했을 때 나는 가치의 영역으로 진입한 셈이었습니다. 가치의 영역에는 인식의 영역보다 불확실성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사고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보았듯이 진실은 입증하기도 어렵지만 지키기도 어렵습니다. 가장 편안한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럴듯하게 들리기만 하면 불쾌한 현실을 회피하거나 기만에 대해서도 보상하게 됩니다. 열린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런 성향에 맞서야 합니다. 이 처방은 특히 현재 미국에 적합합니다. 미국은 금융위기의 여파로 유난히 불쾌한 현실을 맞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사반세기 동안 분수에 넘치는 생활을 해왔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 적자를 메웠습니다. 이제 주택 거품이 터져서 소비자들이 과소비를 지탱할 수 없으므로 저축을 다시 늘려야 합니다. 은행 시스템도 무너졌으므로 수익을 올려 곤경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를 침공할 때 유권자들을 속여서 의도적으로 오도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기만했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이 가혹한 현실에 맞설 의지가 없음을 인정하고 신뢰 승수를 활용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객관적 현실은 신뢰 승수가 잔뜩 높여놓은 희망을 채워주지 못할 것입니다. 또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 사실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유권자들이 더 단호하게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는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내 재단에는 좋은 주제가 되겠지만 미국 민주주의 현황은 열린 사회가 우월한 사회 조직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나는 더 강력한 논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열린 사회의 개념이 소개되기 훨씬 전에 견해를 확립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더 좋은 사례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개인의 자유가 지닌 가치를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식론적 주장에는 결함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서는 우리는 이러한 진실이 자명하다고 믿는다라고 선언하지만 자명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명하든 그렇지 않든 개인의 자유가 지닌 가치는 영원하며 나는 전체주의 체제를 경험했으므로 개인의 자유에 열정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을 돌이켜보면 커다란 장점이 또 있습니다. 즉 권력관계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권력을 분할해서 폭정을 막았습니다. 권력 분할은 사회 안의 현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이해 상충이 존재하므로 정치 과정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헌법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절대권력이 스스로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면서 들어설 여지를 없앴습니다. 헌법은 정부의 여러 부문이 서로 작용하고 통제하도록 메커니즘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린 사회는 사람들이 권력에 대해 진실을 말할 수 있을 때에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열린 사회에는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기타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가 필요합니다. 법이 지배하게 되면 시민은 사법부를 이용해서 권력 남용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 열린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을 더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열린 사회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나 목적 자체로서나 더 바람직한 사회조직 형태입니다. 조작 기능보다 인지 기능을 우선하고 가혹한 현실과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면 열린 사회는 다른 어떤 사회조직보다도 사회의 문제를 잘 이해해 더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가 지닌 도구적 가치는 진실을 추구하려는 유권자들의 결단에 좌우됩니다. 그런 면에서 미국 민주주의가 현재 이룬 성과는 과거에 세운 업적에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스템이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믿을 수 없으므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고쳐야 합니다. 그러나 도구적 가치와는 별개로 열린 사회에는 이른바 개인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본질적 가치는 열린 사회가 번영하든 못하든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본질적 가치는 소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물론 개인의 자유는 공익 및 타인의 자유와 조화되어야 합니다. 또 개인의 자유라는 본질적 가치는 자명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집단의 이익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합니다. 2008년 올림픽 개막식이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주었습니다. 개막식은 개인으로 구성된 거대 집단이 지시받은 사항을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실행하면서 놀라운 장관을 연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권력 관계가 바뀜에 따라 개인의 자유가 지닌 가치는 가까운 장래에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강연에서 설명하겠습니다.